함께하며 여러분의 내일을 응원합니다. 성공을 부르는 좋은 습관,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2부의 문을 열겠습니다. 금방 10시 5분이 됐네요. 저희가 경제상식 퀴즈 내드릴 것의 정답 알려드려야죠. 정답은 보조금이었습니다. 보조금. 어제 그 소식이 들려왔죠. SK 하이닉스가 미국의 반도체 공장을 이제 건립을 하는데 미국 정부가 약 6,200억 원 가량의 보조금을 지급한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죠. 요게 한때 이제 미국의 어떤 정치적인 불확실성 때문에 이거 안 나오면 어떡하나 이런 불안감도 있었는데요. 그래도 약속된 대로 보조금이 지급이 된다라고 합니다. 사실 이 보조금이라는 건 어떤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혹은 어떤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정책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그렇게 주게 되는 거죠. 그리고 오늘 정답도 많이 보내주셨는데요. 주외연 님이 커피 한 잔에 보조금이 필요하시다고 보내주셨고요. 그리고 3887 님께서는 버스에 틀어놓고 매일 들으니까 정말 지식이 쌓이는 것 같아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아이고 고맙습니다. 그리고 최경미 님은 휴대폰이 너무 비싸요. 왜 보조금이 투입됐는지, 보조금은 누구의 몫인가요? 라고. 휴대전화 사실 때 나오는 보조금은 통신회사에서 주는 거죠. 통신회사에서 일종의 대리점의 판매 장려금으로 주기도 하고 또 고객들에게 보조금을 줘서 단말기 가격이 너무 비싸니까 조금 문턱을 낮춰서 자기네 통신사를 이용하도록 하려고 그렇게 통신회사가 주는 보조금입니다. 뭐 정부가 주는 보조금은 아니고요. 그리고 1817님은 우리도 전기차 살 때 보조금 받아서 경비도 절약하고 환경에도 기여했습니다. 이렇게 또 보내주셨네요. 아이고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증시 상황이 오늘은 뭐 좀 나쁘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제 반등폭이 만족스럽진 않습니다만 코스피는 0.8% 20포인트 오른 2,542 가리키고 있고요. 코스닥은 1.23% 오른 741.9 가리키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은 삼성전자가 1.9% 오르고 있고 반대로 SK 하이닉스는 3.1% 떨어지고 있고요. 그러니까 뭐 아침에 좀 외신 보도가 있었습니다만 삼성전자가 엔비디아의 퀄 테스트, 그러니까 품질 인증을 HBM3E라는 차세대 모델에서 통과했다라는 보도가 나왔는데요. 물론 삼성전자는 아직 통과한 건 아니고 여전히 진행 중이다라고 부인을 하긴 했습니다만 이게 통과가 되면 하이닉스와의 경쟁이 더 치열해질 것이다라는 전망 나오면서 하이닉스 주가는 떨어지고 삼성전자는 오르고 이런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네요. 오늘 셀트리온이 7% 이상 오르고요. 코스닥 내에서는 HLB 그리고 리가캠바이오 등등 바이오 관련주가 오늘은 좀 많이 오르고 있네요. 자, 자영업 하시는 분들을 좀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계속해서 창업 트렌드 시간에 여러 가지를 배우고 있는데요. 근데 참 배워도 경기 자체가 어려우니까 서울 수도권도 어려운데 지역 경기, 지방 경기는 더 힘들다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 정말 많거든요. 그러면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서 장사 잘하시는 분에게 배워보면 어떨까요? 그래서 멀리에서 모셨습니다. 멀리에서 마일스톤 솔루션의 임준경 대표 그리고 창톡의 노승욱 대표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새벽 기차로 올라오셨다고요? 네, 5시에 왔습니다. 5시 기차를 타시고요? 네, 정확히는 6시 1분 기차를 타서 5시에 일어났습니다. 네. 6시 1분 기차 타시고 네. 아이고 고맙습니다. 지금 그 호남 지역에서 그러니까 광주에서만 음식점 3곳 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 정확히는 프랜차이즈 하나랑 그리고 이제 위스키 바 2개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야 대단하십니다. 네. 원래는 호남 지역의 어떤 상권 개발을 담당하시는 일을 하셨었다고요? 네네네. 그러니까 원래 전사에 한 4년 정도 있을 때는 시행사에서 네. 제가 저희가 멋지게 건물을 짓고 나서 상가 임대차를 총괄하는 역할을 했었는데 네. 약간 뷰티라든지 음식점이라든지 약 한 150건 정도의 임대차 계약을 하면서 옆에서 장사하시는 고수들을 많이 보게 됐죠. 네. 시행사에서 임대차 계약을 하면서 그렇죠. 이 자리에서는 이런 업종이 잘 되는구나. 네. 저런 분들이 장사 잘하시는 이거 다 미리 스터디를 하신 거네요. 네. 일단 기존에 스터디도 있었는데
실전에 데이터가 많이 안 쌓이잖아요. 근데 그렇죠. 실전은 또 다르죠. 실전에 오픈하고 나서 실제 3개월 동안 잘 되는 매장들도 있고 쭉 잘 되는 매장들도 있다 보니까 그게 한 4년 정도 데이터가 쌓여서 아 이런 업종이 여기에선 정말 잘 되구나 그런 걸 이제 조금 깨닫게 됐죠. 4년 정도를 이렇게 지켜보신 거예요. 네. 근데 그러다가 네. 이제 내가 해봐도 되겠다라고 마음먹은 계기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일단은 그 결국에는 장사 고수분들이나 그리고 지역 로컬에서 잘하시는 분들 많이 봤었는데 결국엔 수익률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수익률, 투자 네. 대비 수익률. 네, 투자 대비 수익률이 너무 좋았는데 예를 들어 뭐 제조업을 하시거나 그리고 도소매를 하시는 분들 영업이익률이 보통 5에서 10%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것만 나와도 다행이죠. 근데 F&B 비즈니스 자체가 그러니까 일반 음식점 자체가 20% 후반대에서 30% 정도가 되니까 내가 이걸 정말 사업화만 잘한다고 하게 되면 정말 진짜 매력적인 사업이겠구나라고 생각해서 좀 뛰어들게 됐습니다. 그분들은 정말 잘하시는 분들. 그렇죠. 그죠. 예. 잘 되신 예 중심으로 보신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뭐 결국엔 잘하시는 분들이 와서 거기서 장사를 하게 되는데 왜냐하면 임대료가 좀 비쌌거든요. 그렇죠. 네네네. 근데 그게 당시에는 서울 지역이었어요, 아니면 호남 지역? 광주 지역이었습니다. 그것도 이제 시행사 직원으로서 어떻게 보면 이제 이거 뭐라고 됩니까? 이거 분배하는 거를 그 자리를 분양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그런 일을 하시면서 지켜봤던 것들이 네. 그거 역시 다들 이제 지역이었고 네. 호남 기반이었고. 네, 맞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잠깐 들어보니까 고향이 호남 쪽이신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애초에 네. 호남 지역을 기반으로 나도 장사를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하셨던 거고요. 네, 맞습니다. 아하. 또 아까 프랜차이즈도 하고 계시고 네. 개인 가게도 2개를 하고 계시고. 네, 네, 네. 그거는 어떤 기준으로 그렇게 가르게 되신 거예요? 일단은 프랜차이즈를 처음에 선택했던 거는 장사의 경험이 없다 보니까 이 장사에 대한 시스템하고 그리고 장사에 대한 원리를 좀 배우고 싶어서 입장권처럼 제가 들어갔던 게 프랜차이즈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 어느 정도 장사에 하는 시스템을 배우고 나니까 네. 결국에는 프랜차이즈를 하게 되면 가맹비며 물류비며 로열티가 있기 때문에 내 손에 떨어지는 돈이 그렇게 많진 않거든요. 그래서 그걸 학습하고 나서 개인 브랜드로 넘어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장사 초보일 때는 프랜차이즈 손을 잡아서 거기서 배우고 네. 노하우를 같이 얻고 어느 정도 이제 나도 혼자 할 수 있겠는데 했을 때는 조금 더 마진이 높은 개인 가게를 한 거예요. 네네. 그것도 미리 다 계획하셨던 겁니까? 실제 계획은 아니었는데요. 그냥 돈을 많이 벌고 싶어가지고. 많이 남겨야 되니까. 네네네. 근데 이제 노하우가 생겼을 때는 네. 가맹 본부에 떼주는 것도 사실은 이제 아깝게 느껴지죠. 맞습니다. 근데 네. 물론 이제 자신의 가게를 자신의 브랜드로 한다는 게 쉬운 거는 아니겠습니다만. 네. 노승욱 대표님. 네. 전국적으로 다니시고 막 일본 막 해외도 다니시고 네. 여러 뭐 프랜차이즈 개인 자영업 다 비교를 하시잖아요. 네, 네. 서울하고 지역 상권하고 이렇게 영업을 하시는 분들 비교해 보면 어떤가요, 실제로? 네, 저 지역에 이제 장사 고수분들 만나러 많이 다녀보면 네. 뭐 다들 체감하실 거예요. 공실이 정말 지역은 초토화됐다 할 정도로 메인 상권도 뭐 한 30%가 공실인 경우도 있고요. 근데 요새는 이제 서울에도 공실이 좀 많이 눈에 보이고는 있는데 지역은 훨씬 더 심합니다. 요즘에 네. 괜찮은 상권 1층 해도 네. 임대 붙여놓을 때가 정말 많죠. 그래서 그렇죠. 저희 그 막내가 물어보더라. 아빠 임대가 무슨 뜻이야? 지나가면 그게 보이니까. 그러니까 저희 어렸을 때 한 90년대, 2000년대까지만 해도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 이게 너무 가속화되고 있고 이게 공실이 이제 한두 개 생겨나면 이제 그 상권이 이제 침체가 더 가속화가 되거든요. 그래서 요즘은 장사 고수분들도 좀 많이 힘들어하는 지역들이 있고요. 근데 이제 물론 이제 온도차는 있지만 지역별로 이 지역이 교통이 발달할수록 빨대 효과라 그러죠. 더 대도시로 수요가 가버리는. 빠져나가는 그런 효과로 또 힘들어하는 지역들이 많이 있죠. 그러니까 울산 같은 경우도 그 자체가 광역시인데도 네네네. 대구나 부산 가서 소비하는 분들이 많다. 그렇다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울산은 뭐 메인 상권인데도 평일에는 아예 장사를 안 하는 곳, 이제 금토일 이렇게 주말에만 장사하는 곳도 있더라고요. 인건비도 안 나온다 그러고 또 제주도는 코로나 때 한창 잘 됐는데 요즘 일본 관광 때문에 또 관광객이 많이 줄었다 그러고 다 일본으로 가버리고.
또 전주시 같은 경우는 한옥마을은 정말 잘 되는데 네. 한옥마을 상권에서 길 하나 건너오질 않는다. 그래서 바로 건너편부터는 또 상권이 침체가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집객을 좀 유도를 할 수 있을까 하는데 그 길 하나 건너게 하는 게 너무 힘들다. 온도 차이가 너무 크네요. 네. 네. 그런데 또 어떤 분은 대전의 한 장사 고수는 예. 그래도 지역에서 장사하는 게 더 쉽다 서울보다 라고 얘기해서 왜 그러냐 했더니 서울은 장사 노하우를 배울 수 있는 교육의 기회가 많이 있어가지고 뭐 아카데미나 이런 것도 많고 해서 전반적으로 상향 평준화돼 있다. 상향 평준화돼 있다. 서울은. 네. 다들 실력이 높다. 그렇죠. 그 지방에서는 뭐 그런 아카데미 한번 들으려고 해도 뭐 KTX 타고 이렇게 새벽 6시 1분에 차 타고 해야 되니까. 네. 네. 그래서 조금만 공부 열심히 하면 또 지역에서 두각을 나타낼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신 분도 있었습니다. 근데 반대로 그래도 이점이 있잖아요. 서울보다 권리금이나 임대료가 저렴하다라는 이점이 있잖아요. 지역은. 그렇죠. 그만큼 근데 임대료 권리금이 저렴하다는 건 유동인구나 이런 배후 인구가 또 적다는 거겠죠. 그래서 메인 상권의 임대료는 저도 아까 임중현 대표한테 여쭤보니까 뭐 크게 비슷하다고 하더라고요. 한 20평 정도면 월세 500만 원 정도로 이제 비슷한데 권리금은 좀 저렴하긴 하다. 네. 근데 또 그 중에서도 지역에서도 좋은 상권 찾아서 입지를 잡으려면 네. 또 임대료도 만만치 않을 거고. 네네. 네. 임준경 대표님은 네. 근데 서울에서는 그럼 장사를 하시지는 않았던 거고 네네네. 지역에서 해보시니까 좀 어떠세요? 이런 말에 공감이 되시나요? 일단 대전의 한 고수님이 이야기해 주신 게 좀 공감도 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저도 이제 지방에서 선택했던 게 결국에 용의 머리가 되는 것보다는 뱀의 머리가 용의 꼬리가 되는 것보다는 뱀의 머리가 돼야겠다. 그 생각을 좀 한 것도 있거든요. 그럼 내가 호남 지역의 네. 뱀의 머리다. 일단 뱀의 머리까지는 완벽하게 아닌 것 같긴 한데 돼야죠. 근데 실질적으로도 현장에서도 또 어려움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네. 거기도 나름대로 비용도 많이 나갈 거고 지역에서도. 네네. 그러니까 뭐 일부에서는 아까 이제 노승욱 대표님께서 이야기해 주신 대로 수도권이 낫냐 뭐 그다음에 비수도권이 낫냐라고 이야기하기는 좀 어려울 수 있는데 네. 실질적으로 지방의 상권들을 보게 되면 좀 쏠림 효과가 있습니다. 쏠림. 예, 뭐 예를 들어 지방에 있는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우리 시내 갈래?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네. 근데 뭐 지방의 광주나 뭐 대전 분들은 시내 가려면 시내가 한정돼 있기 때문에 거기라고 생각하는데 서울 수도권에 사시는 분들은 뭐 판교 상권, 뭐 강남 상권, 청담 상권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시내 갈래 하면은 서울권에 있는 분들은 물음표를 많이 던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듯이 지방에는 시내가 특수상권이 한정돼 있다. 중심상업 지역이. 그래서 좀 더 경쟁이 좀 더 치열한 것 같긴 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네이버 플레이스 트래픽 기준으로 보더라도 예. 광주의 중심상업 지역인 첨단 맛집이라는 곳이 있는데 예. 첨단 맛집을 트래픽으로 검색했을 때 약 7만 건 정도가 나오거든요. 월별로 했을 때. 예. 근데 그 서울에서 유명한 상권이 청담. 그러니까 비슷한 얘기지 비슷한 물리적으로 많이 멀지만 아예 상권이 다른 청담 맛집은 1만 5천 건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검색하는 수준이 결국에는 지방은 한쪽에 중심 상업지에 쏠려 있다라고 하는 게 반증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광주에는 첨단 산업단지 뭐 네. 이렇게 있는 거예요? 네, 첨단 지구. 첨단 지구 네. 최첨단 할 때 네네. 거기가 광주의 중심 상업 첨단. 네. 근데 서울의 청담동 네. 어떻게 보면 이 데이터가 광주 첨단 지구가 한 4-5배 더 많은 거네요. 그렇죠. 네. 이야, 그만큼 경쟁도 더 치열한 거고 네. 지역에서는 그냥 시내 하면은 딱 한두 곳 다 네. 거기에 또 몰려버리고 네네. 그러면 이게 자영업 하실 때도 입지 선정이 정말로 중요한데 그러면 어떻게 이 기준을 잡아봐야 돼? 일단 그냥 시내로 가면 됩니까? 지방에서는 어떤 기준이 있을까요? 일단은 저는 이제 결국엔 중심상업 지역 첨단지구 상권, 뭐 어디 뭐 둔산동 대전의 둔산동 상권, 그리고 뭐 전주의 갱리단 낀 상권 이런 상권들도 많이 중요하긴 하지만 결국엔 상권보다 중요한 게 입지거든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내가 선택해야 되는 업종 대비해가지고 그 옆에 어떤 게 위치해 있는가 그런 것들이 더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 네. 상권하고 입지가 어떻게 다른 개념이에요? 상권 같은 경우는 전체적인 이제 거시적인 이 섹터를 분석한다고 보시면 되고 예. 입지라는 그 사전적인 정의 같은 경우는
인간이 경제 활동을 하는 장소라고 돼 있긴 돼 있어요. 그래서 입지라고 했을 때는 내가 들어가야 되는 이 섹터별로 약 반경 50m 이내, 100m 이내. 그래서 조금 초정밀 타겟이 돼서 분석이 된다. 더 정밀하게. 네. 그렇게 보시면 돼서 실질적으로 분석을 할 때 입지라고 하게 되면 너무 모호하니까 예. 저는 한 3가지 정도 방법으로 분석을 많이 하거든요. 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일단 수요 분석을 하는데 네. 여기서 타겟들을 많이 분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타겟이 여기에 주 소비자 계층들이 누구인지 그리고 여기서 어떤 업종들이 잘 팔리는지 네. 이런 것들을 이제 분석을 하게 되는데 저는 좀 유효하게 지방에서 많이 써먹는 거는 30대 여성들이 여기서 소비를 하는가를 많이 봅니다. 30대 여성. 네, 왜냐하면 30대 여성들로 타겟을 하게 되면 결국엔 첫 번째로는 소비 객단가를 높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소비력이 있는 사람들이 많이 응집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예컨대 30대 여성이라고 하면 기혼자와 미혼자가 나뉘어지는데 네. 미혼자 같은 경우는 남자친구 그리고 그 가족 단위의 모든 소비를 이끄는 키맨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잘 생각해 보시면 저도 와이프 이런 민감한 일을 하고 있지만 와이프가 여보 여기 가자 이러면 따라가죠. 따라갑니다. 네. 그래서 이제 30대 여성들이 좀 타겟돼 있는 거.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여기에 선후 관계. 그러니까 뭐 카페 옆에 밥집이 있다. 그리고 밥집 옆에 뭐 술집이 있거나 뭐 이런 선후 관계가 잘 맞는 것들. 그러니까 카페 옆에 또 잘 맞는 것들이 뭐 옷집이라든지. 그러니까 이 업종 대비해 가지고 내가 선후로 계속 소비할 수 있는 것들을 많이 보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계속 릴레이 소비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들. 네네네. 그게 또 잘 엮여 있는가. 네네네. 또 그 수요도 뭐 배우 수요, 뭐 유효 수요 이런 것도 또 다 다르다면서요? 네, 일단 수요라는 게 결국에는 지방권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대중교통이 실질적으로 그렇게 많이 발달되지는 않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차를 이용해서 많이 다닙니다. 네. 그래서 배우 수요는 그대로 거주지 살고 있는 수요를 분석을 하고 그리고 유효 수요 같은 경우는 20분 이내로 자차로 이동 가능한 곳 그리고 대중교통으로 30분 이내로 이동 가능한 곳이 내 상권 반경, 내 입지 반경에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그런 좋은 입지를 선정을 하면 이미 주변에 뭐 다 있을 것 같은데요. 경쟁 가게들이 또 있을 거 아니에요, 주변에. 네, 많죠. 근데 거기랑도 어떻게 엮여 있는지 혹은 경쟁 매장이 될 수 있지만 앞에서 말씀해 주신 선후 관계로 좀 네. 시너지가 날 수 있는 건지도 같이. 네네네. 근데 그 비수도권은 교통 인프라가 아무래도 좀 열악할 수밖에 없으니까 주차 공간이라든지 네. 이런 것도 더 중요시 볼 수밖에 없는 거고.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런 입지를 이제 생각을 했을 때 얼마를 벌 수 있을 것이냐. 앞에서도 유효 수요, 배후 수요 이런 거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네네. 이거는 어떻게 따져볼 수 있습니까? 계산해봐야죠. 네네. 근데 저는 이제 조금 지방권역에서는 공식처럼 좀 이용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500세대 대비 상가 대수는 한 15개에서 20개가 적정한 공급량이다 네. 라고 많이 보는데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아파트 동이 5개에서 6개 동이 있을 때 상가는 15개에서 20개 정도가 공급량이 적당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이유가 뭐냐면 결국엔 상가라는 게 임대료가 측정이 돼서 결국엔 상업행위를 하는 건데 네. 임대료가 부담이 될 수 있는 수준을 볼 수 있는 건데요. 그러니까 이후에 이제 이야기 드리겠지만 1, 2, 3 법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10%는 임대료, 20%는 인건비, 30%는 원가율. 그래서 예를 들어 뭐 근린상권의 1급지라고 했을 때는 보통 10평에서 14평짜리가 보통 한 개 호실로 많이 이루어져 있는데요. 네. 그런 데 같은 경우는 150에서 230만 원 정도 의 임대료를 내고 있기 때문에 그럼 내가 여기에서 어떤 업종을 선택해서 1,500에서 약 2,300만 원의 매출을 낼 수 있는가를 먼저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세대수랑 여기서 매출을 낼 수 있는가를 한계치를 설정해서 보셔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보시게 되면 많은 분들이 저가 커피들 많이 좋아하시잖아요. 네네. 이제 저가 커피 그 평균 매출 같은 경우는 1,500에서 1,700 정도가 되거든요. 근데 이거는 정보공개서에서 보시거나 아니면 뭐 앱을 요즘에 프랜차이즈 관련된 앱들이 너무 잘 돼 있기 때문에 네. 그걸 확인하게 되면 평균 매출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랬을 때 1,500에서 1,700이면 임대료가 150 수준하고 170 수준 그리고 10%라고 얘기는 드렸지만 최대치는 15% 이상만 안 넘기면 되는 정도의 수준으로 했을 때 내가 들어갈 수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이 정도는 벌어야 내가
집에 좀 돈을 가져갈 수 있다 이런 최소한의 계산도 따져봐야 되고. 네, 그래도 직장 생활을 포기하고 창업을 한 건데 직장 생활 월급보다 혹은 직장 생활 월급만큼 벌어가야 되니까 그 정도의 수준은 되셔야 된다. 이게 또 업종이 또 다양하지 않습니까? 네네네. 예를 들어서 아파트 한 대여섯 개 동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조금 더 작게 볼까요? 한 500세대 정도 기준으로 했을 때 네. 지역에서 할 만한 업종들은 네. 어떻게 좀 예를 들어볼 수 있을까요? 일단은 자주 보이시는 게 뭐 세탁소라든지 뭐 편의점 그리고 부동산 중개업소 그리고 학원이라든지 이런 이제 생활 밀착형 형태의 그 상업 시설들이 많이 들어오게 되는데 네. 실질적으로 500세대라고 하게 되면 인구수로 치환하게 됐을 땐 거의 한 2.5배에서 3배 정도 보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보수적으로 봤을 때 2.5배라고 했을 때는 1,250명 정도가 이 상업지를 이용하면서 매출을 낼 수 있는 업종들이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세탁소라든지 편의점 등이 들어오고 이제 조금 넓혀가서 2,000세대 개념으로 넘어가게 되면 보통 2,000세대라고 하면은 아파트 동으로 했을 때 한 20개 동, 30개 동, 25개 동 정도가 되거든요. 네. 그렇게 됐을 때 일반 음식점들이 들어갈 수 있고 그리고 유명 프랜차이즈 빵집들이 그때서 이제 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자세히 생각해 보시면 5개 동, 6개 동 안에 보시면 유명 빵집들이 웬만하면 안 들어가요. 왜냐 매출 구조를 낼 수가 없기 때문에. 네. 시장이 작으니까. 네. 근데 어떻게 보면은 이제 작은 배우 수요가 있어서 저긴 너무 시장이 좁네 이럴 수도 있는데 그런 데는 더 이제 마이크로하게 작게 들어가면 되는 거고 네. 큰 배우 수요가 있으면 거기는 이제 큰 업종들 프랜차이즈 빵집들 이렇게도 들어가는 거고요. 네네네. 그걸 또 맞춤형으로 가야겠네요. 노순욱 대표님. 네. 일반적으로 그래서 그 우리 임준경 대표님도 경험이 없을 땐 프랜차이즈부터 시작을 하셨다고 하는데 아무래도 본사에서 좀 입지도 알아봐주고 네. 그 배우 수요도 알아봐주고 이런 게 좀 있잖아요. 네. 그럼 점주는 그냥 그 얘기만 들으면 될까요? 절대 안 되죠. 그러면 이제 연돈 볼카치 사태가 발생하는 거. 절대로 이제 본사에서 제한은 하는 거지 이걸 매출을 보장해 주지는 않아요. 또 이제 점포 개발하는 영업 사원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이제 KPI 어떤 실적에 대한 또 목표치가 있기 때문에 유치 많이 해야 되니까. 네, 해서 그 본인의 성과를 위해서 이렇게 장사 안 되는 가게를 제한하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장사 고수분들은 점포 개발 직원을 이제 찾아올 때까지 기다리거나 하지 않고 본인이 이제 물건을 찾아서 이걸 오히려 역으로 본사에 제안을 합니다. 본사에서 제안한 물건보다 제가 알아본 여기가 더 좋은 것 같은데요. 하면은 어떤 이제 저가 커피 프랜차이즈 같은 경우는 정말 물건이 좋다 하면은 몇백만 원의 지원금을 주면서 거기서 창업을 이제 진행을 시켰다고 해요. 왜냐하면 이제 입지가 좋으면은 이제 본사에 또 홍보하는 간판 효과가 되거든요. 네. 또 이제 매출이 또 올라가고 하니까 이렇게 직접 알아보고 하셔야지 책임을 본사가 져주지 않는다. 네, 주의하셔야 됩니다. 임준경 대표님. 네. 조금 전에 이제 아파트 주택가 이야기를 했는데 회사 직장인들 많은 오피스 상권은 어떻습니까? 지역에서. 지역에서는 사실 특수상권들이 많이 없잖아요. 그래서 지방에서 좀 불리고 있는 특수상권이 결국엔 오피스 상권이라고 네. 보시면 되는데 직장에서 그 지방권역을 보시게 되면 오피스 상권들이 보통은 그 실내에 식당들이 많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오피스 상권에 있던 분들이 점심을 먹으러 나오게 되는 거거나 아니면 그분들이 점심을 먹고 커피숍을 가거나 저가 커피를 많이 이용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만약에 오피스 상권을 이용한다고 하게 되면은 저 같은 경우는 점심을 타겟팅할 수 있는 업종하고 그렇죠. 그리고 카페 저가 커피 중에서도 뭐 디저트라든지 그리고 베이커리에서 차별화를 줄 수 있는 그 브랜드를 선택해서 들어갈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또 그게 오피스 앞뒤로는 또 그런 가게나 네. 커피집들이 또 많이 이미 또 있는 거고요. 네, 그래서 오늘 여의도 쪽에 상권을 저도 이제 한 번씩 보게 되는데 사실 KBS 지나가다가 상권을 보진 않았거든요. 근데 네. 오늘 쭉 보니까 저가 커피 매장들이 장난 아니게 많죠. 경쟁이 너무 많더라고요. 한 집 건너 한 집. 네, 신기합니다. 네. 정말 많습니다. 근데 또 그게 가장 또 대표적인 그 오피스 빌딩 주변의 가게들이기도 하고요. 네네네. 또 수요가 또 그렇게 있으니까. 맞습니다. 그 지역에는 산업단지, 네네네. 공업단지들도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 안에서 창업을 하는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쁘지는 않는데 네. 정말로 이제
지방에서 봤을 때는 오히려 오피스 상권이 좀 더 선호된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2교대, 3교대가 있기 때문에 늦은 시간에 퇴근하시는 분들도 있고 네. 이 아침 일찍 퇴근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타겟팅해서 뭔가 들어가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야식의 개념이라든지 아니면 그 브릿지처럼 항상 그냥 먹을 수 있는 뭐 국밥이라든지 이런 브랜드들이 잘 되긴 하는데 실제 이런 브랜드들은 엄청나게 맛있지 않고서야 경쟁력이 없기 때문에 조금은 오피스 상권 대비했을 때는 좀 어렵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하. 네. 오피스 상권보다 공단 네. 상권은 조금 더 어렵다. 근데 노승우 대표님 네. 몇 번 말씀을 해주셨는데 노 대표님이 어머님도 공단 인근에서 순댓국집 네. 하시잖아요. 저 어머니도 충북 음성에서 순댓국집 하고 계신데 저희도 엄청 맛있는 식당이 아니어서 그런지 별 말씀이에요. 예, 그것보다 요새 경기가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공업단지는 전반적으로. 이 수출 경기랑 또 연관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공장이 계속 돌아가야지 또 2교대, 3교대 하면서 또 야근도 많이 하고 이러는데 요새는 또 이제 3교대가 안 되는 공장도 있다. 그래가지고 이제 잘 될 때는 이제 또 특히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거든요. 충북 음성은. 그래서 뭐 새벽 4시에 이제 교대 근무가 끝나서 집에 가기 전에 이제 술 한잔 하고 싶다 하는 분들이 저희 어머니 이제 새벽 장사를 해서 6시에 문을 여는데 2시간 동안 거의 기다려요. 문 앞에서. 그렇게 이제 잘 될 때는 그렇게 해도 이제 3교대가 될 때는 했는데 요새 이제 경기가 안 좋으니까 또 공단 상권도 예전 같지 않은 분위기더라고요. 산업단지, 공업단지 수요도 어떻게 보면 그래도 거기 일하는 사람들은 있으니까 최소한의 영업은 되겠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것도 경기에 따라서 네. 그쪽에 채용, 네. 또 2교대, 3교대, 그렇죠. 또 이게 공장 가동률에 따라서 제조업이 많다 보니까요. 다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니. 근데 또 그게 지금은 쉽지 않은 상황이고. 임준경 대표님. 네네. 지역에서는 그러면 직접 개인 브랜드를 하는 거랑 프랜차이즈 통해서 창업을 하는 거랑 어떤 게 조금 더 유리하다고 혹시 보세요? 그 개인의 상황에 따라 좀 다를 것 같긴 한데요. 네. 저도 입장권처럼 프랜차이즈를 해봤기 때문에 초보 창업자들한테는 그래도 프랜차이즈를 먼저 해보고 나서 개인 브랜드를 생각해보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일단 배우면서. 네, 왜냐하면 전체적인 뭐 물류 시스템이라든지 그리고 여기에서 들어오는 뭐 식자재라든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이 개념을 배우기가 좀 어렵습니다. 처음에 창업하게 되면. 그래서 이 정도의 기본적인 원리 정도는 배우고 나서 창업하시는 거를 좀 추천드리고 만약에 나는 개인 브랜드를 먼저 하겠다라고 하게 되면 6개월에서 1년 정도는 다른 내가 하고 싶은 업종의 음식점에서 일해보는 걸 추천드리고 싶네요. 그렇죠. 하나하나 본인이 다 조달하는 게 또 쉽지는 않으니까요. 어렵습니다. 네. 근데 프랜차이즈를 하면 뭐든지 다 가져다 줍니까? 저 얼마 전에 어디 갔는데 재료 떨어졌다고 사장님이 장 보러 나가시더라고요, 중간에. 네. 그런 일은 흔치는 않은 겁니까? 흔치는 않은데 예. 아마 여기서 식자재를 유통을 받는 게 있을 거고 아니면 못 받는 게 있으실 텐데 네. 받는 거면 주문 누락이 됐거나 아니면 실질적으로 뭐 물류에서 조금 문제가 있어서 못한 경우나 근데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제가 운영할 때는. 네. 또 하나가 그 MZ 세대들한테 핫한 지역들이 나타납니다. 네. SNS로 사진 찍어서 공유하기 좋은 지역들, 무슨 길. 네. 지역에도 이런 게 꽤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서울로 치면 뭐 경리단길, 막리단길 이런 게 있듯이 지자체에서 또 이런 이제 지자체장들이 치적이랄지 어떤 지역 상권 관광지 활성화한다 만들려고. 네. 해서 일부러 좀 이렇게 관 주도로 이렇게 이름을 붙여서 이렇게 진행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게 관 주도다 보니까 또 이제 효과가 없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또 이 리단길이 서울도 그렇듯이 또 이렇게 흐름을 타거든요, 유행을 타거든요. 젠트리피케이션도 있고 임대료 올라서 이제 원래 장사하시는 분들이 쫓겨나는 현상도 있고. 네, 네네. 그래서 이 오래 장사할 수 있을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서 얼마나 오래 할 수 있느냐. 이게 치고 빠지기 전략으로 애초에 마음 먹고 들어가는 거는 어떨까요? 이제 고수분들은 이제 이렇게 공식을 쓰시더라고요. 그 보통 부동산 임대차 계약이 한 2년 기준으로 하잖아요. 네. 그러면 1년 반 되는 시점에서 이거를 연장을 할지 아니면 빠질지를 결정을 해야 되는데 네. 그러려면 18개월이죠. 18개월 안에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일단 그 수익률을 목표로 정해야 된다. 그래서 처음 들어서 18개월 안에 내가 이거를 결정을 할 수 있을지 연장 여부를 그거를 계산하고 치고 빠질지 계속할지 결정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핫한 곳에는 권리금도 높을 테고 그래서 초반 벌이와 전략이 굉장히 중요한 거네요. 네. 임준경 대표님, 네. 그 아무래도 경험이 없으신 분들은 프랜차이즈부터 알아볼 텐데 네네. 지금 많이 사람들이 찾아가고 있는 브랜드 아니면 지금 많이 유명하진 않지만 앞으로 뜨겠다라는 브랜드 이걸 좀 미리 알아볼 수 있는 안목은 좀 어떻게 갖춰야 될까요? 제가 그래도 150개 정도 브랜드를 컨택을 하고 그리고 그런 브랜드들을 입점을 시키면서 제가 느꼈던 거는 예. 한 5가지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일단 브랜드의 인지도, 일단 인지도, 네, 인지도를 보게 되고 그리고 디자인을 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인테리어 디자인이 인테리어라든지 파사드, 이목을 끌 수 있는 노출되는 간판이 있는가, 아하. 네, 이런 것들. 간판 외경. 네, 외경을 보는 게 이제 파사드라고 하는데요. 그걸 보고 그다음에 컨텐츠, 여기에 메뉴가 얼마나 이 상권에서 이 지역에서 차별성이 있는가를 보게 되고 수익 구조하고 오퍼레이팅. 이 수익 구조는 얼마나 좋은 것인가, 본사에서 실질적으로 안내하고 있는 이 수익 구조가 맞는 것인가. 그러면 이 주변에 그리고 내가 서울에서 안내 받았던 게 수익 구조가 맞는지 점주 인터뷰를 해보거나 네. 찾아가서 진짜 해보고 싶다면 그리고 얼마나 간단하게 내가 할 수 있는가를 보게 되고 마지막에는 본사 마케팅을 얼마나 잘하는가. 이 5가지를 보게 되는데요. 이제 비중으로 했을 때는 브랜드 인지도를 한 20% 정도, 네. 그리고 디자인 파사드를 한 10% 정도, 컨텐츠 수익 구조 오퍼레이팅은 거의 60% 정도, 예, 본사 마케팅 한 10% 정도의 비중을 둬서 고민을 해보시는 게 가장 적절한 것 같고, 이게 트렌디하냐, 뭐 이게 너무 좋아 보이는데 해봐야 되냐, 이런 구조보다는 좀 분석해서 보시는 게 좋습니다. 막연하게 네. 저 브랜드 잘 된다는데 네네네. 저기 좋아 보여가 아니라 10%, 20%, 3%씩 30%씩 가점을 주고 본인이 평가 네. 분석을 해야 된다. 네. 근데 어떤 부분은 좀 부족할 수도 있고 어떤 부분은 이제 충분할 수도 있는데 부족한 부분을 또 내가 채울 수 있는가도 봐야 되는 거고요. 네네, 맞습니다. 되게 중요하네요. 또 지역에서는 관광지가 또 유명한 곳들이 있습니다. 이 네네. 관광지에서 이제 출점하는 전략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영업자 입장에서? 제가 뭐 관광지 쪽에서는 안 하다 보니까 제가 뭐 낫다 좋다라고 판단하기는 좀 어렵긴 한데요. 제가 이제 분석을 했을 때는 결국엔 우리가 흔히들 말하는 백화점이라든지 쇼핑몰을 특수상권이라고 많이 하는데, 네. 지방에서는 이런 관광지 뭐 여수라든지 아니면 뭐 전주의 한옥마을이라든지 이런 곳을 특수상권이라고 네, 네. 불리거든요. 근데 이 자체가 결국엔 상권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상권에서 또 입지 분석을 정확히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메인 입지면 아까 이대호 기자께서 이야기해 주신 대로 권리금도 비쌀 것이고 임대료도 비쌀 건데 내가 여기에 들어가서 실질적으로 장사를 할 수 있는 아이템이 있는가. 뭐 예컨대 여기가 500만 원이라는 임대료가 측정이 돼 있다면 네. 최소 5천만 원 이상을 매출을 낼 수 있는 브랜드가 예.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보통 1급지 관광지 같은 경우는 20평당 전용평당 25만 원에서 30만 원인데 최소 관광지 효과를 누릴 수 있고 잘 그 시너지가 발휘되는 업종은 디저트류, 그러니까 베이커리 카페라든지 테이크아웃이 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많이 나가는 업종들이 많은데요. 그럼 30평만 쓰더라도 900만 원 정도의 임대료를 부담해야 된다. 이게 지역에서요? 네, 해야 됩니다. 그래도 그러면 유명 관광지면 거의 서울 A급 상권 정도 받는 같습니다. 거예요. 네, 와. 그래서 그렇게 되면 결국엔 여기에서 매출은 1억 이상은 내야 된다. 월 예, 매출을. 답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사실 특수상권이라고 했을 때는 뾰족한 뭐 관광지에 있는 뭐 그 특산물이랑 콜라보를 하지 않는 이상 그런 뾰족한 아이템이 있지 않다고 하면은 그냥 제2상권으로 가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예. 또 관광지는 성수기, 비수기, 오르막, 내리막도 있을 수밖에 네. 없을 테고요. 그러니까 관광 가서 보면은 저 집 사람 많네. 저런 데서 장사하면 잘 되겠다. 그냥 단순하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네. 실전으로 들어가려면 또 엄청난 분석이 필요한 거고요. 노순욱 대표님은 어떻게 보세요? 관광지. 네, 저도 비슷한 의견인데요. 그러니까 홍대나 명동 이렇게 외국인도 많이 가고 그런 이제 번화가들은 업종을 자세히 보시면은 화장품 가게가 많아요. 네. 또는 뭐 옷을 팔거나 이런 거는 다 이제 테이크아웃을 해서 이제 판매를 할 수 있는 그렇죠. 이제 업종들이죠. 네. 근데 음식점처럼 이
이제 회전을 돌려야지 되는 그런 거는 공간에 제한이 있고 공간, 또 체류 또 시간이 시간. 있기 때문에 그쵸. 매출을 높이는데 제한적이거든요. 그래서 이 테이크아웃으로 이렇게 포장 판매로 할 수 있고 좀 외국인 관광객이랄지 뭐 이제 타지에서 오는 내국인 관광객들이 기념품으로 사갈 만한 특산물 이런 것들의 아이템인지 여부를 판단해서 들어가셔야지 될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그러니까 임대료 부담도 앞에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것도 같이 또 따져봐야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임준경 대표님께 또 요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네. 지금 이제 분석하는 방법이란지 여러 가지 팁을 주셨는데 반대로 이것만큼은 절대 하지 마시라. 이렇게 하면은 진짜 망합니다. 뼈 네. 때리는 조언 어떤 거 해주실 수 있을까요? 딱 이것만큼은 안 했으면 하는 5가지. 5가지나 돼요? 5가지. 네. 5가지 말씀드리면서 이야기 드리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일단 상권만 보지 마라. 상권 안에 어차피 내가 들어가야 되는 곳 그 입지까지 꼭 분석해서 선후관계까지 봐라. 디테일하게. 네, 디테일하게 봤으면 좋겠고 둘째로는 트렌디한 브랜드하고 메뉴들 같은 경우는 한 번 더 고민해라. 그리고 가격적인 경쟁의 우위가 있는 브랜드나 메뉴들이 좋긴 하지만 그것만 있는 브랜드는 피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셋째는 서울 수도권에서 잘 되는 매장의 브랜드들이 예. 지방에 와서 잘 되는 것은 아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서울 수도권에 있는 것들이 압도적인 유동이 있기 때문에 잘 되는 것들도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내가 로컬에서 이 지역에서 오래 자고 났고 여기에 입맛을 알고 있다고 하게 되면 자기의 주관을 어느 정도 믿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서울 수도권에 너무 잘 되는데 내가 먹어보기에는 조금 우리의 지역의 정서랑 안 맞을 수도 있겠네라고 생각하게 되면 일단은 그 주관을 좀 믿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게 지역 사람들의 성향 네, 이런 것까지 이제 잘 파악을 해야 된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서울에서 잘 된다고 지역에서 무조건 잘 되는 게 아니다. 네, 그리고 넷째로는 1, 2, 3 법칙을 잊지 마라. 아까 1, 2, 3 법칙. 네, 10%는 임대료, 네. 20%는 인건비, 그리고 30%는 원부자재 가격. 그러니까 물론 이제 레인지는 있어요. 러프하게. 임대료 같은 경우는 최소 손익분기점을 넘기려고 하면 15% 이상은 절대 가면 안 되고 그리고 인건비 같은 경우는 17%에서 23%를 또 넘으면 안 되고 그러니까 원부자재 가격 같은 경우는 30%에서 40%를 넘으면 안 되긴 하지만 기억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1, 2, 3 법칙을 좀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그러니까 월 매출 1,000만 원이 예상이 되면 네, 임대료는 150만 원 넘어서는 안 된다. 네, 맞습니다. 야, 중요합니다. 그리고요 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도 실수했던 거고 모든 사람들이 창업을 하면서 네. 실수를 하는 건데 매출이 내 순이익이 아니다. 그래서 매출이 5천만 원, 1억이 찍었을 때 결국에 내 손에 들어오는 것들을 영업이익으로만 생각을 하게 되면 가끔은 1억을 찍었을 때 3천만 원, 이게 다 내가 번 돈이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아까 그 1, 2, 3 법칙에서 10%, 네. 20%, 30% 이거 빼면 60%니까 네, 나한테 40% 남는 거 아니야? 네, 네, 네.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 여기에 세금도 있을 것이고 예비비로 빼놔야 되는 돈도 있을 것이고 이제 이러한 마케팅 비용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가 장사가 잘 되게 만들기 위해서 지속 가능하게 하려면 또 마케팅도 해야 되거든요. 네이버 플레이스 마케팅, SNS 채널 마케팅, 그래서 거기서 들어가는 돈이 또 있기 때문에 그걸 다 고려했을 때 잘 나오고 장사 고수들이 했을 때 30%가 남는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근데 그 영업이익이 전부가 아닙니다. 부가세 그리고 종소세를 내야 되는데 보통은 이거를 고민하지 않고 영업이익이 이 정도면 나는 끝났다라고 생각해서 벌써 BM사의 차를 바꾸기 시작하니까 사장님들. 네네네 그래서 6개월 정도는 장사를 해보고 나서 판단했으면 좋겠다. 네. 상권 분석, 입지까지 디테일하게 봐라. 네. 그리고 뜨는 브랜드는 좀 피하시라. 그렇죠? 그리고 수도권에서 잘 되는 게 지역에서 잘 되는 거는 아니다. 1, 2, 3 법칙, 임대료 10%, 인건비 20%, 원재료 30% 잊지 마라. 그리고 영업이익이 내 순이익은 아니다. 깔끔하게 정리해 주셨네요. 준비 되게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새벽에서 오는 기차에서 많이 생각했습니다. 네. 노수욱 대표님이 말씀해 주시기에는 어떤 이제 지역 창업, 네. 지역 창업 특히 어떤 점 당부해 주고 싶으세요?
요새 이제 예산이 정부가 좀 뭐 줄이는 것도 많지만 소상공인 지원 예산은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지자체들도 그렇고 뭐 지방 소멸 이런 이슈 때문에 지방 소멸 대응 기금도 1년에 1조 원씩 풀리고요. 이런 것들에 대한 소상공인분들의 관심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정책의 공급은 계속되고 있는데 수요자들이 이런 걸 잘 몰라서 또 꼭 필요한 분들이 지원을 못 받는 경우들이 있어서 정책 자금이요. 네, 예를 들면 요즘 폐업 지원금도 예전에 200만 원에서 250만 원 정도인데 요즘 400만 원까지 늘어났거든요. 근데 이 폐업이 요새 이슈가 되는 게 예전에는 계속 가게를 하려는 분들이 나타나서 인수가 됐으니까 네. 폐업을 하지 않아도 됐어요. 원상 복귀를 안 해도 됐는데 요즘은 이 공실이 늘어나니까 권리금을 회수하기도 어려워지고 자기가 직접 명도를 해야 되는 상황이 계속 나타나고 있거든요. 장사 고수들도 수원의 한 분도 2천만 원의 권리금을 되게 낮췄는데도 안 나가서 결국 명도를 하게 됐다. 그럼 이중으로 비용 부담이 발생하는 거죠. 받을 권리금도 못 받고 명도까지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런 지원금도 계속 늘어나고 있고 하니까 이런 정책 검색해 보시고 또 찾아서 지원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업을 전환하실 때도 그렇고 폐업을 할 때도 그렇고 정책 자금도 이제 스터디를 해서 부담을 또 낮출 수 있는. 아이고 오늘 멀리서 오셨습니다. 마일스톤 솔루션의 임준경 대표 그리고 창톡 노승욱 대표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라디오 정보센터 다녀옵니다. 어젯밤 서울 송파구 마천동의 다세대 주택 4층에서 불이 나 한 명이 숨지고 2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오늘 새벽엔 충남 서천군 서천읍의 복합 건물 3층 다가구 주택에서 불이 나 2명이 숨졌습니다. 최상묵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위메프 티몬 사태로 인해 판매 대금을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피해 업체에 약 1조 2천억 원의 유동성을 신속히 공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정부의 건의안 과제 3건 중 1건꼴로 수용됐다며 나머지 과제 해결을 위해 국회 입법 지원이 필요하다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지난 2분기 미국의 신용카드 부채는 1년 전보다 5.8% 증가한 1조 1,400억 달러로 한화 기준 1,500조 원을 넘어서며 사상 최고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신용카드 연체율은 9.1%로 올라 13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원나였습니다. 애프터 서비스 시간입니다. 유혜진 리포터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리 청취자분들의 질문 들어볼까요? 네, 요즘 폭염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8731님, 에어컨이 없는 회사도 많습니다. 50도 정도 되는 현장인데 이건 노동법 위반 아닌가요? 하고 문자 주셨습니다. 이기쁨 노무사의 설명 들어보시죠. 근로하는 환경이 실내 환경인지 실외 환경인지 명확히 확인되지는 않으나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약칭 산업안전보건규칙이라 하는데 이 규정의 제566조에 따르면 사업주는 근로자가 휴식하도록 하는 등 근로자 건강장애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 이러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는 사업장은 고열, 한랭, 다습 작업을 하는 경우 폭염에 노출되는 장소에서 작업하여 열사병 등 질병 발생이 우려가 있는 경우로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법 제567조는 사업주는 근로자가 고열, 한랭, 다습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들이 휴식 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고 정하기 때문에 이러한 법 규정에 따라서도 해당 근로자는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 질문은요? 네, 5879님. 복권 당첨금도 가족끼리 나누면 세금을 내나요? 하고 문의를 주셨는데요. 네. 세무그룹 온세 양경섭 세무사에게 자문을 구해봤습니다. 복권 당첨금도 가족에게 나눠주면 증여로 보기 때문에 당연히 세법에 따라 증여세를 내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아시는 분들은 만약에 부모님이 당첨이 되었으면 네. 자녀들이 당첨금을 찾으러 가도록 한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걸 누가 정확히 구매를 했는지까지 이력까지 추적하지는 않기 때문에 이게 또 복권이 증여세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그렇게 또 활용 혹은 이용 혹은 악용
된다는 지적도 네. 있더라고요. 다음 질문은요. 네, 어제 원탁의 기자들 K시간에 전기차 화재와 안전에 대한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곽정은님, 전기 버스도 화재 위험이 있을까요? 하고 질문하셨습니다. 그럼요. 똑같이 2차 전지를 쓰고 배터리를 사용하는 공통점이 있으니까요. 네, 참고로 전기버스가 2017년에는 141대였는데 네. 23년 기준으로는 8,000대까지 많이 늘어났고 우리 시내에서도 전기버스 많이 볼 수 있죠. 네, 가장 최근에는 지난 1월에도 안양시에서 전기버스 화재가 네. 난 적이 있는데요. 당시에 장비 33대, 소방관 90여 명이 투입이 돼서 진화를 했다고 합니다. 완전 진화까지 8시간 정도 걸렸다고 네. 하고 아무래도 버스는 규모가 더 크다 보니까 화재가 났을 때 또 승객이 계시면 또 안 되지 않습니까? 네, 네. 그래서 염려되는 점은 여전히 똑같이 있다라는 겁니다. 다음 질문은요. 네, 4314님, 전기차 화재 피해자 보상 문제도 얘기해 주세요 하셨습니다. 이번에 인천 청라 지역에서 네. 지하 주차장에서 이게 화재가 너무 커서 그 주변에 다른 차량들도 다 같이 전소되지 네. 않았습니까? 일단은 화재가 시작된 차량의 차주도 그렇고 주변에 주차했다가 피해를 보신 차주분들 역시 자차 네. 손해보험에 이제 가입이 되어 있다면 자차 담보에 가입되어 있을 경우에는 자기 보험사에 연락을 해서 자차 보상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후에는 어떻게 되느냐? 그 화재가 시작된 그 벤츠 차량에 차주가 가입한 보험사가 네. 나중에 구상권을 이제 청구를 하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그 보험사에다가 다른 차주들의 보험사가 구상권을 청구하게 되는 거죠. 네. 먼저 보험사들이 보험료를 지급을 해드리고 보험금을 네, 지급을 네. 해드리고 보험사끼리 다투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그래서 누구의 잘잘못이냐? 네. 아마도 보험사들끼리 법정 다툼까지 갈 수도 있을 만한 네. 그런 사안이고요. 또 이후에는 그 벤츠 차주의 보험사가 제조사를 상대로 구상권을 청구할 수도 있고요. 그렇다면 네. 그 제조사는 2차 전지 배터리를 제조한 회사를 상대로 또 구상권을 아. 청구할 수도 있겠고 물론 이게 어디까지 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줄줄이 엮여서 네. 먼저 보상을 해주지는 않을 것 같고 구상권 청구에 또 소송까지도 이어지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게 명확한 규정이 아직까지는 없기 때문에 네. 이런 사각지대를 앞으로 또 규정을 또 마련해야 하는 그런 숙제도 있어 보입니다. 이어지는 질문은요. 네, 어제 미래생활 사전 시간에는 펫산업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김용민님, 반려동물 미용 업체에서 피해를 봤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하고 궁금증을 보내주셨습니다. 요즘 반려동물 기르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이 이미용 관련 소비자 분쟁도 늘고 있어서 동물 미용시설 이용 시에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미용시설을 이용하다 피해가 발생했을 때 의료비 등을 보상받기 위해선 미용 전에 반려동물에게 의학적 문제가 없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현행법상 반려동물 미용 표준 계약서와 같은 제도가 구체적으로 마련돼 있지 않기 때문에 미용 계약 당시 미용사의 설명을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고요. 학대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경찰에 신고를 해서 미용실에 설치된 CCTV 영상을 확인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아, 동물 미용업체 CCTV 설치가 의무였네요. 네, 의무화가 돼 있습니다. 몰랐던 것도 알게 됐습니다. 유혜진 리포터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증시가 조금 오름폭을 더 확대를 하고 있네요. 삼성전자가 4% 이상 오르면서 코스피가 2.6%까지 2,587포인트로 오름폭을 더 키웠고요. 코스닥도 2.6% 반등을 이어가고 있네요. 자,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오늘 순서 마치고요. 내일 아침 9시 5분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또 찾아뵙겠습니다. 성공예감은 오늘도 여러분을 응원합니다.